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차가운 목소리.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바빠서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댁 일은 제 관심 밖이에요. 평생 자식 위에 살아온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살 박미숙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남편과 함께 악착같이 살면서 하나뿐인 아들 준호를 키워냈어요. 이제는 시어머니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였어요. 준호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며 소개해준 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도 자기만의 가정을 꾸리는구나. 젊은 시절 내내 가정을 지키느라 제 인생은 늘 뒷전이었지만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간의 고생이 다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결혼 준비 기간 동안 저는 매일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설쳤습니다. 예식장 구경 가는 날도 따라갔고 예물 고르는 날도 함께했지요. 며느리가 될 혜진이가 밝게 웃는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내게도 딸이 생기는구나. 앞으로는 친구처럼 편하게 지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남편도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간섭은 하지 말고 뒷받침만 잘해주자. 젊은 사람들끼리 알아서 살게 두면 되는 거야.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멀리서 응원만 해주자. 결혼식 날은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루였습니다. 친척과 지인들이 모두 모여 축복해 주었고 저희 부부는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성껏 인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혜진이가 저희 쪽 친척들에게는 형식적인 미소만 지었는데 친정 쪽 하객들에게는 눈이 부시게 정중히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허리를 깊이 숙이며 공손하게 대하는데 저희 친척들에게는 고개만 살짝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지만 결혼식이라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는 작은 가시가 박힌 듯 찜찜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저는 잠시 화장실에 가려고 홀을 나서다가 혜진이가 친구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시댁에서 준 예물 봤어. 솔직히 너무 초라한 것 같아. 다 구식 디자인이잖아. 그 목소리가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제 발걸음이 땅에 붙은 것처럼 굳어버렸어요. 초라하다니. 우리가 없는 살림에도 정성껏 준비한 건데.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구가 말했어요. 그래도 시부모님이 준비해 주셨으니 고맙게 생각해야지. 하지만 혜진이는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어요. 고맙긴 뭐가 고마워. 내 친구들은 다 명품으로 받았다던데 나만 이래? 그 순간 제 귀까지 붉게 달아올랐고 심장이 두근거려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두고 저런 말을 한다니 참을 수 없는 서운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꾹 참았어요. 오늘은 결혼식 날이고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인데 제 감정 때문에 흐리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애써 모른 척 웃음을 지으며 다시 홀로 들어가 손님들을 맞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얼음처럼 식어버렸습니다. 한편으로는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단순히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 아닐까 스스로를 위로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분명히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할까 하다가도 괜히 속상하게 하지 말자 싶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벌써 작은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었지만 저는 그걸 애써 무시하려 했어요. 그래, 아직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좋은 추억이 더 많이 쌓이면 저런 말쯤은 잊게 되겠지.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시어머니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아들과 혜진이를 다시 만난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집안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고 저와 남편은 흐뭇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차를 함께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우린 간섭하지 않을 거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만 해라. 그 순간 혜진이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미묘한 표정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웃고는 있었지만 그 웃음 뒤의 눈빛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어요. 저는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혜진이는 은근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친정 쪽 모임은 빠짐없이 다니면서도 우리 집안 모임은 번번이 사정이 있다며 피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요. 이번 주는 친정에 일이 있어서요. 이유는 늘 달랐지만 결론은 같았어요. 우리 집에는 오지 않는 거였지요. 아들은 그런 혜진이를 감싸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엔 이해하려 했어요. 요즘 세대는 다르다니까 개인의 시간을 중요시하는 거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자꾸 서운함이 쌓여갔어요. 어느 날은 제가 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부를 묻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신호만 가고 받지 않았어요. 괜히 마음이 허전해져서 옆에 있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혜진이가 전화를 안 받네. 내가 한번 해봐라.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혜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놀랍게도 첫 신호가 울리자마자 혜진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왜? 밝은 목소리였어요. 혜진이는 아들이 저와 함께 있는 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바로 받은 거지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마음이 묘하게 뒤틀렸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 전화를 받지 않았으니까요. 아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 웃어넘겼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끊긴 제 전화와 망설임 없이 바로 받은 아들의 전화. 그 차이가 제 가슴을 후볐어요. 그날 이후 저는 혜진이의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나에게는 벽을 세우고 아들에게만 웃음을 보여주는 사람. 그게 혜진이었어요. 주말이 되면 혜진이는 어김없이 친정에 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보내오는 사진 속 배경은 늘 친정 거실이었어요. 반면 우리 집은 한 달이 넘도록 발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면 부재중 문자만 답도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에게는 늘 밝게 응답했습니다. 남편은 제 마음을 달래려 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 괜히 마음 쓰지 마. 그냥 지켜보기만 하자. 저도 애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혜진이의 차가운 표정과 태도는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 전화는 거절하면서도 아들의 전화는 망설임 없이 받는 그 장면이 계속 떠올라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참자. 아직 시작일 뿐이야.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하지만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혜진이가 벌써 나와 거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작은 금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혜진이의 태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만 되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항상 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지금 처갓집이에요. 장인어른이 기다리셔서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신혼초라서 친정 부모와 시간을 많이 보내려나 보다 했지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 또 몇 주가 지나도 우리 집에는 발길조차 하지 않았어요. 결국 2달이 넘도록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이웃에게서 먼저 들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웃이 무심히 말을 꺼냈습니다. 미숙 씨 요즘 아들 내외는 처갓집에 자주 다니던데. 매주 주말마다 가는 것 같던데 참 요심 깊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내 아들 부부가 친정에는 매주 가면서 우리 집에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남의 입을 통해 들었으니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혜진이 아버지의 생신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특급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했다며 자랑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이번에 장인어른 생신인데 혜진이가 호텔 레스토랑 예약했어요. 정말 멋진 곳이래요. 그 말에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며느리가 효심 깊어 보인다는 생각이 잠시 스쳤지만 곧 씁쓸함이 몰려왔어요. 우리 남편 생신에는 어떤 대접을 할지 걱정부터 됐거든요.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 생신날 아들과 혜진이는 조그만 케이크 하나를 들고 왔어요. 초를 켜지도 않은 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그뿐이었어요. 식사 자리를 따로 마련하지도 않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케이크만 놓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허전한 식탁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됐어.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지.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마음이 무너져 있다는 걸요. 호텔 레스토랑과 케이크 하나. 그 차이는 너무도 뚜렷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혼자 들렀을 때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엄마, 이거 선물이에요. 혜진이랑 같이 준비한 거예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안에는 낡은 태그가 달린 남성용 셔츠가 들어있었어요. 사이즈는 남편보다 조금 컸고 색상도 영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상해서 물었어요. 준호야, 이거 새로 산 거 맞니? 왜 사이즈가 이렇게 크니? 아들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거 장인어른이 안 입으신다고 하셔서요. 그냥 아버지 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 제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선물이라며 가져온 게 고스란히 혜진이 친정에서 남은 물건이었다니. 남편을 위해 준비한 진심 어린 선물이 아니라 그저 남는 걸 돌려준 것이었어요. 저는 말없이 셔츠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속에서 씁쓸함이 치밀어 올랐어요. 친정 부모에게는 정성을 다해 챙기면서 우리 부부에게는 이런 식이라니. 차별이 너무도 뚜렷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여보, 혜진이가 우리한테 하는 태도 아무리 봐도 너무 서운해요. 친정은 그렇게 극진하면서 우리한테는 늘 형식뿐이에요. 남편은 한참 말이 없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나도 안다. 하지만 괜히 준호와 사이만 더러워지지 않게 하려면 그냥 모른 척하자. 그래도 아들이잖아.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깊이 닫혀 있었어요. 주말마다 친정을 찾는 발걸음, 호텔 레스토랑과 케이크 하나, 남는 셔츠 한 벌.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날도 마음을 다잡고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혹시라도 혜진이와 조금은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지요. 손에는 전날 밤부터 준비한 반찬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혜진이가 좋아한다고 했던 나물 반찬까지 정성껏 챙겼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니 가슴이 괜히 두근거렸어요. 오늘은 따뜻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작은 기대를 안고 배를 눌렀습니다. 문을 연 아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혜진이는 인사만 간단하게 하고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도 않았어요. 저는 웃음을 지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혜진아, 점심이라도 같이 하자. 내가 좋아하는 반찬도 준비했어. 그러자 혜진이는 잠시 고개를 들더니 입꼬리를 내리며 말했어요. 저 그런 거 부담스러워요. 저희는 저희대로 먹고 살아요. 저는 손에 힘이 풀려 봉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괜히 찾아왔나 싶어 아들의 얼굴을 보았지만 아들도 덤덤하게 한마디 했어요. 엄마, 혜진이 그런 거 싫어해. 그냥 놔둬. 제 가슴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평생을 아들 위해 살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들의 입에서 나를 막는 소리가 나오다니. 그래도 웃음을 지으려 했으며 봉투를 식탁에 올려놓으려 했어요. 그 순간 혜진이가 의자에서 일어나 반찬통을 집어들더니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이런 거 앞으로 가져오지 마세요. 저희 집 냉장고 꽉 차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음식 다 부담이에요. 우리 입맛에도 안 맞고요. 저는 얼어붙은 채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아들이 불편한 듯 손사래를 쳤지만 혜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솔직히 아들 결혼하면 시부모는 부담이지 않나요? 저희 세대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님도 이제 각자 삶을 사셔야죠. 저희 부부 일에 관여 안 해주셨으면 해요. 제 심장이 콕콕 쑤셨습니다. 그런데 혜진이의 말은 끝이 아니었어요. 반찬 같은 거 챙겨오시는 거. 저희 입장에선 곤란해요. 냉장고도 차고 저희 생활 패턴도 흐트러지고 그냥 필요 없어요. 옛날처럼 부모 챙기고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저희는 저희대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손끝이 떨려 봉투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듯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희 집에 오시는 것도 좀 부담스러워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 일정 다 깨지고 저희만 불편해져요. 저희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부모님 챙기는 건 옛날식이에요. 이제 그런 건 안 통해요. 그 말에 저는 벽처럼 딱 굳어버렸습니다. 아들이 그제야 혜진이의 팔을 잡으며 그만해 했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파고들고 있었어요. 혜진이는 여전히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휴대폰을 다시 손에 쥐었습니다. 저는 애써 담담한 척하며 봉투를 들었다가 그대로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러나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일 정도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혜진이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시부모는 부담이지 않나요?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 한마디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동안 참고 넘어갔던 서운함과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손은 떨려서 버스 손잡이를 잡을 수도 없었어요. 집 앞에 도착해서 이웃 은희를 불러냈습니다. 벤치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쏟아내자 눈물이 흘러내려 말을 잇기도 힘들었어요. 은희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미수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저런 모욕을 들어야 하니. 이제 그만해. 더 이상 참지 마. 이제는 내 삶을 먼저 생각해.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굵은 선이 그어졌습니다. 혜진이의 무자비한 말이 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명절이 다가오자 집안은 분주했습니다. 오랜만에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라 남편과 함께 준비를 하며 마음 한편으로는 설렘도 있었지요. 큰 상을 차리고 음식을 내놓으니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서로 안부를 나누며 웃음소리가 오가는 가운데 아들 준호와 혜진이도 늦게 도착했습니다. 모두가 반갑게 맞이했지만 혜진이의 얼굴에는 마치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 비쳤어요. 자리에서 눈인사만 건네고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시큰둥하게 앉았지요. 분위기가 무르익을 즈음 친척 중 한 분이 건네듯 말했습니다. 준호 어머니, 명절마다 이렇게 수고 많으세요. 요즘은 다들 바쁘다고 시부모 안 챙긴다는데 참 보기 좋아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는데 바로 옆에서 혜진이가 툭 던진 말이 모두의 공기를 갈랐어요. 요즘 누가 시부모 챙겨요? 그런 건 옛날식이지 않나요? 저희는 그런 부담 없어요. 숟가락을 들던 손이 멈췄고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친척들의 눈이 일제히 혜진이에게 쏠렸고 분위기는 싸늘해졌어요. 저도 얼굴이 화끈 달아올라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남편도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러자 준호가 혜진이 쪽을 슬쩍 보더니 마치 맞장구 치듯 말을 덧붙였어요. 요즘 세대가 다 그렇죠. 각자 가정 챙기고 별개잖아요. 부모님도 이해해 주셔야죠.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때 옆에 있던 여동생 정수기가 참다 못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시부모 챙기는 게 옛날식이라고? 여긴 친척들 다 계신 자리야. 언니 체면이 있는데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게 맞아? 결혼했으면 시부모도 부모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혜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꾸했어요. 저 솔직하게 말한 건데요. 괜히 꾸며서 얘기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저희는 저희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 세대 방식은 저희 세대랑 다르니까 이해해 주셔야죠. 정수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친척들 얼굴에도 불편함이 가득했고 몇몇은 눈치를 보며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 땅이 꺼져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모욕 같았어요. 그토록 정성을 다해 준비한 명절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지요. 남편도 눈을 감고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혔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냉대뿐이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마음속 깊이 결심했어요. 명절 이후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착잡했지만 언젠가 아들과 혜진이가 변하지 않을까 희미한 기대를 놓지 않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고 어딘가 결심한 듯 들렸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저희 좀 집에 갈게요. 중요한 얘기를 드려야 해요.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그래도 아들이 찾아온다니 반가움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거실을 정리하고 따뜻한 차와 과일도 준비했어요. 부모 마음이란 아무리 서운해도 자식이 온다고 하면 먼저 설레는 법이니까요. 드디어 아들 부부가 집에 들어섰습니다. 손님을 맞는 혜진이는 형식적인 인사만 건네고 바로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얼굴은 냉랭했고 웃음기조차 없었어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자마자 혜진이는 준비해온 두툼한 서류 봉투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흰 봉투가 제 앞에 놓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머님, 이제 손자도 태어났으니 집은 저희 앞으로 넘겨주셔야죠. 혜진이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눈빛에는 일말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이라니. 남편도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옆에 앉은 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엄마, 아버지 두 분 연세도 드셨잖아요.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서로 편해요. 그냥 서명만 하시면 돼요. 말투는 조심스러운 척했지만 사실상 압박이었습니다. 혜진이는 다시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서류 봉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부모 재산은 자식한테 넘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시부모님이 연세 드시면 저희가 부담을 지게 되잖아요. 그러니 미리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준호야, 너도 같은 생각이니? 내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데 내 마음도 같아? 그러나 준호는 고개를 떨군 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그냥 서명 좀 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많이 힘들어요. 믿었던 아들마저 저를 떠미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주택명의 이전 서류가 가지런히 들어있었어요. 깨끗한 종이 위에 또렷이 적힌 글자들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혜진이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낀 채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집은 내려놓으셔야죠. 저희가 다 책임질 테니까요. 괜히 집 들고 계셔봤자 뭐가 달라져요? 결국 저희 몫이 될 건데. 그 오만한 말투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혜진아, 부모를 이렇게 몰아세우는 게 옳은 일이냐? 우리도 살 날이 남아있는데 벌써 재산부터 요구하다니. 그러나 혜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요즘 세상 다 그래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미리 정리해야 문제도 없고 저희도 안정되죠. 그 순간 제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피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서류를 움켜쥐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시부모는 부담이라며 부담은 버리면 되는 거잖아. 그래, 오늘부터 부모 자식 인연도 버린다. 제 손은 떨렸지만 힘은 확실했습니다. 서류 뭉치를 단번에 두 동강 내어 찢어버렸습니다. 종이 조각이 바람처럼 흩날려 거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준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엄마, 왜 그러세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혜진이는 벌떡 일어나 제 앞에 서더니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저희 미래가 다 망가진다고요. 하지만 제 눈에는 두 사람의 얼굴이 낯선 괴물처럼만 보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게 결국 집 한 채였구나. 우리 인생을 다 바쳐 키운 게 이 결과라니. 이제 알겠다. 내가 우리를 부담이라고 불렀으니 우리도 너희와의 인연이라는 부담을 버리겠다. 제 목소리는 울림처럼 거실에 퍼졌습니다. 남편도 단호하게 거들었습니다. 준호야, 지금 당장 나가라. 우리 부부는 더 이상 너희 부모가 아니다. 다시는 이런 얘기 들고 오지 마. 그 목소리는 낮지만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찢어진 서류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발에 밟히는 소리가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준호와 혜진이는 서로를 바라보다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엔 경악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손자마저 울음을 터뜨려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확신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찢어진 서류 조각이 바닥에 흩날린 날 이후 아들 부부와의 관계는 급속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와 혜진이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연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번호가 뜰 때마다 가슴은 철렁했지만 더는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남편과 눈빛을 교환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마음은 굳어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 속에는 울분이 찬 혜진이의 얼굴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서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부모가 어떻게 자식한테 그럴 수 있어요? 손자까지 있는데 집 한 채 못 해놓으십니까? 혜진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울분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미수가, 흔들리지 마. 이미 끝난 일이야. 혜진이는 한참 동안 현관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이래요? 우리만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받는 겁니까? 이웃들이 다 알면 창피하지 않으세요? 그 목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메아리 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결국 발걸음을 옮겨 돌아가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을 때 묘한 공허함과 동시에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후에도 전화는 계속 걸려왔지만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부모 맞아요. 남보다 못한 거 아시죠? 끝까지 이렇게 나오시면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제 손끝은 단호했습니다. 차갑게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혜진이는 친정에 하소연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지인의 입을 통해 전해진 소식이었죠. 혜진이가 친정 부모 앞에서 울분을 토하며 시댁은 부모로서 책임도 안 지고 오히려 우리를 버렸다고 호소했지만 뜻밖에도 친정 부모조차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선을 넘으니까 그렇지. 우리도 처음은 안타까웠는데 내가 시댁 어른들한테 했던 말들이 다 들리더라. 솔직히 그건 내가 잘못한 거다. 그 말에 혜진이는 얼굴이 굳어버렸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후로는 친정 쪽에서도 크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멀찌감치 거리를 두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국 혜진이는 양쪽에서 외면당하는 꼴이 된 셈이었지요. 준호도 처음엔 집 앞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자 차츰 발걸음을 끊었습니다. 연락도 점점 줄어들더니 마침내 뚝 끊겨버렸습니다. 한때는 주말마다 들르던 아들, 집에서의 웃음소리, 손자의 제잘거림이 사라지자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허전함 위로 서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고 눈치를 보며 살아갈 필요도 없어졌으니까요. 이웃들이 가끔 안부를 물으면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준호네랑은 이제 왕래가 끊겼어. 뭐 남보다 못한 사이가 돼버렸지. 처음엔 놀란 눈치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미숙 씨 마음 이해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 위로가 오히려 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초인종 소리에 가슴이 철렁하지도 않고 전화벨이 울려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결심을 지켜나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고 우리 앞길은 이제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할 길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은행 창구에 앉아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마음이 묘하게 가벼워졌습니다. 평생 모은 집을 아들 부부에게 내줄 줄 알았던 기대는 이미 무너졌고 이제는 그 집이 제 노후를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주택연금이 나오면 생활비는 충분할 거야. 저는 펜을 들어 신청서 마지막 칸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도장을 확인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매달 연금이 들어오십니다.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순간 오래 눌러왔던 응어리가 풀린 듯 했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미리 연락해둔 변호사와 함께 장학재단 기부 서류를 마저 작성했습니다. 이 재산은 저희가 떠난 후 전액 장학재단으로 넘어가도록 해주세요. 힘든 아이들이 학비 때문에 꿈을 접지 않게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건넸고 저는 단호하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소리는 제 가슴 속에서 오래된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이제는 후회 없는 결정이야. 며칠 뒤 혜진이가 숨을 헐떡이며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손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쥔 채 얼굴은 초조했고 발걸음은 휘청거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준호 씨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애까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녀는 마당에 무릎까지 꿇고 울부짖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장학재단 도장이 찍힌 서류를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습니다. 내가 원하던 집은 이제 없다. 이 집은 우리 노후를 지켜줄 연금이 되었고 남은 재산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쓸 거다. 너희에게 돌아갈 건 아무것도 없어. 혜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 순간 준호가 뒤늦게 달려와 아내를 부축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럴 수 있어? 우리를 완전히 버리겠다는 거야? 그의 두 눈에는 원망과 당혹감이 가득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들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담 없는 삶을 원한 건 너희였잖아. 부담은 버리면 된다 했지. 그러니 이제 우리도 너희를 내려놓는다. 거실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두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열어젖히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라. 이 집은 더 이상 너희 집이 아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혜진이의 절규가 바깥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련 없이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도장을 찍은 서류를 다시 확인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 부부에게 기대하지 않겠다. 원망하지 않겠다. 오히려 남은 인생은 주택연금으로 안정되게 살고 우리가 떠난 후에는 장학재단을 통해 어려운 아이들에게 작은 빚을 남기겠다는 결심만이 뚜렷했습니다. 세상의 부담처럼 여겨질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되는 존재로 마무리한다는 사실에 오히려 마음은 편안해졌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처음으로 진짜 제 삶을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부담 취급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평안이 고요히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남편도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아보자. 남은 인생 우리를 위해 쓰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비록 아들과의 인연은 끊어졌지만 우리 부부가 함께 걸어갈 길은 여전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떠난 후 우리의 재산이 누군가의 꿈을 이루는 데 쓰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